박정수는 아침 7시에 눈을 떴다. 40년간 교사로 살며 몸에 밴 습관이었다. 옆방에서 손녀 소은이가 잠든 소리가 들려왔다. 가만히 발소리를 죽여 부엌으로 향했다. 할머니 벌써 일어났어요? 소은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나타났다. 우리 소은이도 일어났네. 학교 가기 전에 할머니가 계란찜 만들어줄까? 좋아요. 할머니 계란찜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계란을 풀기 시작했다. 손녀와 함께하는 이런 시간이 그에게는 가장 소중했다. 남편을 잃고 아들마저 바쁘다며 집에 늦게 들어오는 요즘 소은이만이 그의 유일한 기쁨이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가족 소개하기 숙제 발표해요. 할머니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래? 뭐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선생님이었다고, 그리고 나한테 공부도 가르쳐주고 요리도 가르쳐준다고 했어요. 정순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소은아, 벌써 일어났네요. 며느리 미정이 회사 가방을 든 채 들어왔다. 언제나 그렇듯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엄마, 할머니가 계란찜 만들어주셨어요. 소은이가 뛰어가 미정의 다리를 안았다. 하지만 미정은 소은이를 대충 안아주고는 곧바로 정순을 바라봤다. 어머니, 어제 말씀드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정순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제 미정이 꺼낸 이야기. 요양원 이야기였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자. 소은이 앞에서는. 소은이도 알아야 할 일이에요. 어머니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해요. 몸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 나는 아직 멀쩡하다. 정순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소은이가 깜짝 놀라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할머니, 엄마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소은아. 정순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미정은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 현실을 봐야 해요. 저희도 맞벌이라 힘들고 소은이도 챙겨야 하고. 어머니까지 모시기엔 솔직히 버거워요. 버겁다고? 정순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 요양원도 요즘엔 많이 좋아졌어요. 나는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 특히 소은이와. 하지만 어머니가 언제까지 소은이를 돌보실 수 있어요? 만약에 뭔 일이라도 생기면 할머니는 나랑 같이 있어야 해요. 소은이가 갑자기 소리쳤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해요? 할머니가 나 돌봐주는데. 소은아, 그런 게 아니라. 미정이 당황했다. 아이가 이렇게 반응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다. 재훈이 퇴근해서 들어오는 소리였다. 뭔 일이야? 소은이가 왜 울어? 아빠. 소은이가 재훈에게 달려갔다. 할머니를 다른 데 보내려고 해요. 나는 싫어요. 재훈이 난처한 표정으로 정순과 미정을 번갈아 보았다. 이게 무슨... 당신이 결정해요. 미정이 차갑게 말했다.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과 우리 가족의 평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정수는 가슴이 철렁했다. 며느리의 말이 이렇게까지 직설적일 줄은 몰랐다. 재훈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여보. 그렇게 말하면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시겠어. 상처?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회사에서도 승진 경쟁 치열한데 집에 와서도 신경 쓸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 돌보는 것까지 감당하기 어려워요. 정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만하자. 모두가 정순을 바라봤다. 내가 생각해보마. 정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누구보다 당당했던 그였지만 지금은 한 늙은 여자에 불과했다. 소은이가 정순의 손을 꽉 잡았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제발. 정순은 손녀의 손을 꼭 안아주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며느리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을. 그날 밤 정순은 잠들지 못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정말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는 것일까? 손녀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도 이제는 고마운 일이 아닌 것일까? 옆방에서 소은이의 잠든 숨소리가 들려왔다. 정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손녀와 함께하는 이 소중한 시간들을 놓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며느리 미정이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계획이 정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정순은 이불을 더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다. 내일은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자라나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다. 미정은 정순과 마주치면 어색한 미소만 짓고 지나갔고 재우는 아예 집에 늦게 들어왔다. 정순만 홀로 소은이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할머니, 왜 요즘 엄마랑 아빠가 이상해요? 소은이가 숙제를 하다 말고 물었다. 그냥 어른들 일이야. 걱정하지 마. 정수는 대답했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아이가 눈치챌 정도로 집안 분위기가 나빠진 것이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다. 조용한 식사 시간이 이어지고 있을 때 미정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정순이 고개를 들었다. 미정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밝은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회사에서 가족 여행 지원금이 나왔어요. 꽤 큰 금액이에요. 가족 여행? 재훈이 깜짝 놀랐다. 맞아요. 우리 가족이 너무 딱딱해진 것 같아서요. 모처럼 다 같이 여행이나 다녀오면 어떨까 해서요. 소은이가 눈을 반짝였다. 여행? 정말요? 어디로 가요? 바다가 보이는 예쁜 섬이에요. 자연 체험도 할 수 있고 가족끼리 시간도 보낼 수 있고. 미정이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파란 바다와 푸른 나무들이 가득한 아름다운 섬이었다. 와, 너무 예뻐요. 할머니, 우리 같이 가요. 소은이가 정순의 팔을 잡았다. 정순은 망설였다. 갑자기 여행을 제안하는 며느리가 뭔가 이상했다. 나는 나이도 많고 불편할 텐데.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도 오랫동안 고생하셨잖아요. 좋은 공기도 마시고 소은이랑 추억도 만들고. 미정의 말에는 이상할 정도로 친절함이 묻어 있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차갑기만 했던 며느리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 정수는 더욱 의심스러웠다. 어머니, 저도 찬성이에요. 재훈도 거들었다. 요즘 집안 분위기도 그렇고 우리 가족이 화목하게 지낼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 제발요. 나 바다 구경 정말 하고 싶어요. 소은이가 애교를 부렸다. 정수는 손녀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다. 언제부터인가 소은이에게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준 적이 없었다. 집안 분위기만 무겁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책했다. 그런데 돈은 많이 들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회사 지원금으로 충분해요.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돼요. 미정이 다정하게 말했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다. 언제 가는데? 이번 주말이요. 2박 3일로요. 이번 주말? 너무 갑작스러운 거 아니야? 어머니, 좋은 기회예요. 이런 때 아니면 언제 온 가족이 여행을 가겠어요? 재훈이 설득했다. 맞아요, 할머니. 우리 가족이 다 같이 가는 첫 여행이에요. 소은이가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정수는 손녀의 기쁜 모습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지만 소은이를 위해서라도 함께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알겠다. 가자. 와, 할머니 최고. 소은이가 정순을 꼭 안았다. 미정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날 밤 정수는 여행 준비를 하며 생각에 잠겼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바다도 보고 소은이와 좋은 추억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을까? 며느리가 갑자기 친절해진 것도 이상하고 여행 제안도 너무 갑작스럽다. 하지만 소은이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의심만 할 수는 없었다. 할머니, 바다에서 조개도 줍고 물놀이도 해요. 소은이가 방에 들어와 신나게 말했다. 그래, 우리 소은이. 할머니랑 재미있게 놀자. 정수는 손녀를 안아주며 미소 지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소은이만큼은 지켜야겠다고 다짐했다. 옆방에서는 미정이 재훈과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정말 괜찮을까? 재훈의 불안한 목소리였다. 걱정하지 마. 다 계획대로 될 거야. 미정의 차가운 목소리가 벽 너머로 들려왔다. 정수는 귀를 기울였지만 더 이상은 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정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파란 바다에 홀로 떠있는 꿈이었다. 손녀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지만 아무리 헤엄쳐도 가까워지지 않았다. 꿈에서 깬 정수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단순한 악몽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창밖으로 새벽 공기가 차갑게 들어왔다.
정수는 담요를 끌어올리며 눈을 감았다. 내일부터 시작될 가족 여행이 정말 즐거운 추억이 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떤 예감이 자꾸만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토요일 아침 일찍 가족들은 배를 타고 섬으로 향했다. 바다는 파랗고 잔잔했다. 소은이는 배 난간에 서서 신나게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 저기 갈매기 봐요. 소은이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다. 정순도 손녀 옆에 서서 갈매기들을 바라봤다. 예쁘구나. 소은이처럼 자유롭게 날고 있네. 할머니랑 저도 저렇게 자유롭게 놀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 소은이 할머니랑 실컷 놀자. 미정은 배 안쪽에 앉아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다. 재우는 어딘가 불안한 표정으로 바다를 바라봤다. 여보, 정말 괜찮은 거야? 재훈이 작은 목소리로 미정에게 물었다.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이미 결정한 일이잖아. 미정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1시간쯤 지나자 작은 섬이 보였다. 푸른 섬 자연체험 캠프라는 표지판이 보였다. 드디어 도착이다. 소은이가 손뼉을 쳤다. 배에서 내린 가족들은 섬을 둘러봤다. 생각보다 작은 섬이었다. 사람들도 별로 보이지 않았다. 사람이 많이 없네? 정순이 이상하다는 듯 말했다. 주말이라 다들 나갔나 봐요. 미정이 대충 대답했다. 캠프 관리소에 갔다. 직원이 열쇠를 주며 말했다. 저쪽 끝에 있는 통나무 집이에요. 조용하고 바다 전망이 좋습니다. 가족들은 짐을 들고 통나무 집으로 향했다. 정말 섬 끝자락에 홀로 서 있는 작은 집이었다.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여기서 자는 거예요? 소은이가 신기하다는 듯 물었다. 응, 우리만의 특별한 집이야. 정순이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너무 외딴 곳이었다. 점심을 먹고 후에 해변에서 놀았다. 소은이는 조개 껍데기를 주우며 즐거워했다. 정순도 오랜만에 손녀와 편안한 시간을 보냈다. 할머니, 이 조개 껍데기 예쁘죠? 어머, 정말 예쁘다. 서울에 가져가서 기념으로 간직하자. 그런데 미정과 재우는 계속 시계만 보고 있었다. 뭔가 초조해 보였다. 저녁 시간이 되었다. 미정이 갑자기 말했다. 어머니, 소은이랑 먼저 집에 들어가서 쉬세요. 저희는 캠프 사무실에 가서 내일 일정 확인하고 올게요. 내가 같이 갈까? 정순이 말했다. 아니에요. 어머니는 소은이랑 있어주세요. 금방 올게요. 미정의 말에는 어딘가 다급함이 있었다. 정수는 소은이와 함께 통나무 집으로 돌아갔다. 소은이는 하루 종일 놀아서 피곤했는지 금방 잠이 들었다. 정수는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기다렸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두 사람이 돌아오지 않았다. 뭘 그렇게 오래 이야기하지? 밖으로 나가보니 사무실 쪽에서 불빛이 보이지 않았다. 이상했다. 그쪽으로 걸어가 봤다. 사무실은 문이 잠겨 있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어라? 정수는 당황했다. 그때 배 소리가 들렸다. 바다 쪽을 보니 배 한 척이 섬을 떠나고 있었다. 재훈아, 미정아. 정순이 큰 소리로 불렀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배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정수는 급하게 숙소로 뛰어갔다. 소은이가 없었다. 소은아, 소은아. 집안을 다 뒤졌지만 소은이가 보이지 않았다. 그때 침대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편지를 펼쳐보니 미정의 글씨였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소은이는 저희가 데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여기서 조용히 지내세요. 일주일 후에 누군가 데리러 올 것입니다. 정순의 손이 떨렸다. 편지가 바닥에 떨어졌다. 이게 무슨... 정수는 다시 밖으로 뛰어나갔다. 바다는 이미 텅 비어 있었다. 멀리서 배 불빛만 작은 점으로 보일 뿐이었다. 소은아, 소은아. 정수는 바다를 향해 소리쳤다. 하지만 바람소리와 파도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내가 버림받은 건가? 40년 동안 남의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어 버려진 것이다. 소은이. 손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분명 소은이도 모르는 상태에서 끌려갔을 것이다. 할머니를 찾으며 울고 있을지도 모른다. 정수는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다. 이럴 때가 아니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소은이를 다시 만나야 했다. 하지만 사방은 바다뿐이었다. 이 작은 섬에는 자신 혼자뿐이었다. 68세의 늙은 여자가 혼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정수는 몸을 떨며 통나무집으로 돌아갔다. 손녀의 체온이 남아있는 침대를 보며 오열했다.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야. 하지만 눈물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정수는 눈물을 닦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소은이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다. 살아남아야 했다. 그 순간 정순의 눈에 새로운 의지가 타올랐다. 며느리는 자신을 약한 늙은 여자로만 봤지만 정순에게는 40년간 교사로 살며 쌓은 지식과 경험이 있었다. 기다려, 소은아. 할머니가 반드시 살아서 널 만나러 갈게. 정수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다. 첫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가 무섭게 들렸다. 정수는 침대에서 뒤척이며 생각했다. 일주일 후에 누군가 온다고 했지만 정말 올까? 며느리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을 이런 곳에 버린 사람들이 다시 데리러 올 리가 없었다. 아침이 되었다. 배가 고팠다. 어제 저녁을 못 먹었기 때문이다. 냉장고를 열어봤다. 물 몇 병과 라면 2개 그리고 빵 한 봉지가 전부였다. 이걸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정수는 한숨을 쉬었다. 물과 음식을 아껴야 했다. 우선 빵 한 조각만 먹고 물을 조금 마셨다. 밖으로 나가 섬을 둘러봤다. 생각보다 작은 섬이었다. 1시간이면 다 돌아볼 수 있을 크기였다. 그런데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저게 뭐지? 섬 한쪽에 작은 건물이 있었다. 어제는 어둠 때문에 보지 못했던 것이다. 가까이 가보니 비상용품 창고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문을 열어보니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었다. 손전등, 로프, 비닐 시트, 그리고 응급처치용품들이 있었다. 이걸 쓸 수 있구나. 정수는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다. 40년간 교사로 일하며 배운 것이 있었다. 위기 상황에서는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선 물부터 구해야 해. 섬을 돌아보니 작은 샘물이 나오는 곳을 찾았다. 물맛을 봐도 깨끗했다. 다행히 물 걱정은 덜 수 있었다. 이제 음식이 문제네. 바닷가를 걸어보니 조개들이 많이 붙어 있었다. 교사 시절 아이들과 자연 체험 학습을 갔을 때 본 것들이었다. 이 조개들을 먹을 수 있을까? 정수는 조심스럽게 조개 몇 개를 떼어냈다. 집으로 돌아가서 끓는 물에 삶아 먹었다. 맛은 별로였지만 배는 채워졌다. 둘째 날이 되었다. 정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계획을 세웠다.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조받을 방법을 찾아야 해. 섬 곳곳을 다니며 배가 보이는 곳을 찾았다. 가끔 멀리서 배들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너무 멀어서 소리쳐도 들리지 않을 거리였다. 신호를 보낼 방법이 있을까? 정수는 생각했다. 그러고 보니 예전에 TV에서 본 적이 있었다. 거울로 햇빛을 반사시켜서 신호를 보내는 방법을 말이다. 통나무 집으로 돌아가서 화장대 거울을 떼어냈다. 햇빛이 비치는 곳에서 거울을 움직여봤다. 빛이 번쩍번쩍 반사되었다. 이거면 멀리서도 보일 수 있겠어. 매일 아침과 오후에 바다를 향해 거울로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셋째 날 정수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 구조 신호를 만들어보자. 해변에 큰 돌들을 모아서 SOS라고 글자를 만들었다. 멀리서도 보일 수 있도록 최대한 크게 만들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며느리가 말했던 기한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역시 거짓말이었구나. 정수는 이제 확신했다. 자신을 버린 가족들은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것을,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상하게도 절망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졌다. 소은이를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 죽을 수 없어. 정수는 더욱 체계적으로 생활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물을 확인하고 조개를 잡고 신호를 보내는 것을 반복했다. 날씨가 추워지자 옷가지도 부족했다. 창고에서 찾은 비닐 시트를 몸에 둘러서 추위를 막았다. 내가 4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이 정도로 포기할 나이가? 정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교사 시절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며 인내심을 길렀던 경험이 지금 도움이 되었다. 어떤 날은 비가 많이 왔다. 통나무집 지붕이 새서 물이 떨어졌다. 정수는 창고에서 가져온 비닐 시트로 지붕을 고쳤다. 서투르지만 그럭저럭 비를 막을 수 있었다. 생각해보니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네. 작은 성취감이었지만 정순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열흘째 되는 날 정수는 바위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봤다. 몸은 많이 야위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진 것 같았다.
미정이는 나를 무능한 늙은이로만 봤겠지. 하지만 나에게는 40년간 쌓아온 경험이 있어. 정수는 손녀 소은이를 떠올렸다. 지금쯤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울고 있을지도 모른다. 소은아, 할머니는 꼭 살아서 널 만날 거야. 그리고 너한테 말해줄 거야. 할머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말이야.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정순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며느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죽을 정순이 아니었다. 내일은 뭘 해볼까? 정순은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돌아갔다. 살아남는 것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다. 그리고 그 일상 속에서 자신의 진짜 힘을 발견하고 있었다. 2주가 지났다. 정수는 이제 섬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물을 확인하고 조개를 잡고 거울로 신호를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이날도 평소처럼 해변을 걷고 있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른 것이 눈에 띄었다. 저게 뭐지? 바위 사이에 뭔가 반짝이는 것이 있었다. 가까이 가보니 녹슨 철 상자였다. 상자에는 비상통신 장비라고 쓰여 있었다. 비상통신 장비? 정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봤다. 안에는 오래된 무전기와 신호용 불꽃탄 몇 개가 들어있었다. 이걸 쓸 수 있을까? 무전기를 만져봤다. 버튼을 눌러봐도 소리가 나지 않았다. 아마 배터리가 다 떨어진 것 같았다. 배터리를 어디서 구하지? 정수는 생각했다. 그러고 보니 통나무집에 손전등이 있었다. 손전등에 배터리를 빼서 무전기에 넣어볼 수 있을 것이다. 집으로 뛰어가서 손전등을 가져왔다. 배터리를 빼서 무전기에 넣어봤다. 빨간 불이 깜빡이며 무전기가 작동했다. 된다. 정수는 기뻐했다. 무전기에 대고 말해봤다. 여보세요? 누구 계세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잡음만 들릴 뿐 아무 대답이 없었다. 아직 누군가 듣고 있지 않나 보네. 정수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매 시간마다 무전기로 구조 신호를 보내기로 했다. 여기는 푸른 섬입니다. 68세 여성이 갇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크르르. 여기는 크르르. 해양경찰서. 무전기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려왔다. 잡음이 심했지만 분명 사람 목소리였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정수는 급하게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다. 여기는 푸른 섬입니다. 갇혀 있어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이내 잡음만 들릴 뿐 더 이상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아, 놓쳤다. 정수는 아쉬웠지만 희망이 생겼다. 분명 누군가 듣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 후부터 정수는 더욱 열심히 무전기로 신호를 보냈다. 특히 오후 3시경에 신호가 잘 터진다는 것을 알아냈다. 며칠 후 또 다른 발견을 했다. 섬 뒤편을 탐험하다가 동굴 하나를 발견한 것이다. 동굴 안에는 오래된 천막과 캔 음식들이 있었다. 누가 여기서 살았나? 천막 옆에 낡은 일기장이 있었다. 펼쳐보니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 2015년 7월. 태풍으로 배가 부서져서 이 섬에 표류했다. 다행히 동굴을 발견해서 비를 피할 수 있다. 언젠가는 구조될 것이다. 2015년 10월. 벌써 3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매일 해변에 돌로 표시를 만들고 있다. 2016년 1월. 드디어 배가 보였다. 내가 만든 돌 표시를 보고 온 것 같다. 구조되었다. 정수는 일기를 읽으며 가슴이 뛰었다. 돌 표시? 나도 SOS를 만들었는데. 정수는 자신이 만든 SOS 표시를 보러 해변으로 갔다. 그런데 파도에 씻겨서 돌들이 흩어져 있었다.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정수는 일기에서 본 대로 더 큰 표시를 만들기로 했다. 해변에서 가장 큰 돌들을 모아서 HELP라고 글자를 만들었다. 이번에는 파도가 닿지 않는 높은 곳에 만들었다. 그리고 동굴에서 찾은 캔 음식으로 영양을 보충했다.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던 정순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다. 3주째 되는 날 정수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신호용 불꽃탄을 써보자. 밤에 배가 지나갈 때를 노려서 불꽃탄을 쏘기로 했다. 어둠 속에서는 더 눈에 잘 띌 것이다. 그날 밤 9시경 멀리서 배 불빛이 보였다. 정수는 재빨리 신호용 불꽃탄을 쏘았다. 펑. 빨간 불꽃이 하늘로 치솟았다. 정수는 계속 손을 흔들며 소리쳤다. 여기요. 도와주세요. 배가 잠시 멈춘 것 같았다. 정순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봤나? 내 신호를 봤나?
하지만 배는 이내 다시 움직여서 멀어져 갔다. 아, 정수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분명 누군가 봤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무전기로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여기는 푸른 섬입니다. 68세 박정순입니다. 3주째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명확한 대답이 들려왔다. 여기는 해양경찰서입니다. 신호 확인했습니다. 현재 위치를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푸른 섬 자연체험 캠프입니다. 섬 끝에 있는 통나무집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곧 구조대를 보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정수는 무전기를 꼭 안고 울었다. 드디어 구조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다. 소은아, 할머니가 이제 널 만나러 갈 수 있어. 정수는 바다를 향해 소리쳤다. 며느리가 자신을 약한 늙은이로 봤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 소은이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늘은 맑고 파랬다. 정수는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다.